안녕하십니까. MTN 시청자 여러분, 목요일 주식 사관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허반석입니다. FOMC 회의를 잘 마쳤고요. 우리는 근로자의 날 휴장을 지나고 나서 5월의 첫 거래일을 오늘 시작했습니다. 오늘 시장 지수는 지지부진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적어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 FOMC라는 하나의 이벤트가 소화가 되었다. 그리고 나서 QRA라고 하는 분기별 국채 발행 계획에 있어서도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오히려 국채 금리를 안정시켜주는 요인들로 확인이 되었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미국의 재무부 그리고 옐런 재무장관이 국채 바이백에 대한 이야기를 주면서 국채 금리에 대한 안정이 나타나고 있는 흐름들을 우리는 지난밤 확인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고용지표나 ISM 제조업 지수 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는 확인을 했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근로자의 날 휴장하는 날인 지난 5월 1일 밤, 그러니까 4월 30일 미국의 증시는 나스닥이 2% 이상 하락하는 영향을 받았죠. 그리고 5월 1일 국채금리 하락과 장중 나스닥은 1.5% 이상 상승 이후에 소폭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두 가지를 모두 다 합산해 본다 하더라도 약 1% 정도의 기술주의 하락이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약보합권을 유지하면서 마감해주는 흐름들이 그래도 시장의 긍정적인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이 시간에 우리가 FOMC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했습니다. FOMC는 무엇이냐? 연방준비제도인데, 연방준비제도 FRS에서 매년 그리고 두 달, 세 달에 한 번씩 1년에 약 8번 정도 45일 간격으로 회의를 여는데 금융통화정책회의다 해서 FOMC 회의를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FOMC 회의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QT 테이퍼링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QT는 뭔가요? 양적 긴축이었죠. 양적 긴축은 국채 매입을 제한하고 오히려 국채를 매도하는 흐름들,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을 축소하는 흐름들, 축소한다. 그래서 대차 대조표가 감소한다. 그래서 QT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QT를 테이퍼링, QT를 잡는다. QT를 조금 멈춘다. QT에다가 테이프를 딱 붙인다. 그럼 뭔가요? 양적 긴축을 조금 축소하겠다라는 이야기죠. 시장의 유동성을 줄이는 행위를 늦춰가겠다. 그럼 그 말은 다른 말로 시장의 유동성에 대해서 오히려 공급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끔 QT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옐런 재무장관은 국채, 20년 만에 국채 바이백을 하겠다. 국채를 다시 사들이겠다. 그럼 양적 완화는 뭔가요? 시장에 풀려져 있는 국채를 연준이 사들인다. 그럼 대차 대조표 증가, 그리고 시장에는 유동성 증가, 이런 공식이 마련이 되겠죠. 그래서 이 모습들을 우리가 미리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QT가 뭐냐, 그 QE가 뭐냐, FOMC 회의가 뭐냐, 여기서 정책에 대한 모습들이 확인이 되더라라는 이야기까지 했고요. 이보다 조금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QRA, 분기별 리펀드 어나운스먼트, 분기별 국채 발행 계획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보다는 더 증가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나타난 현상이 뭔가요? 국채금리, 5년물 국채금리, 2년물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 모두 다 하락하는 영향들이 나타났고요. 2년물 국채금리는 5%를 초과했다가 FOMC 회의와 QRA 그리고 재무부의 바이백 소식을 들으면서 5%를 하회하는 움직임들, 하향 안정의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FOMC 회의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인플레이션 목표치로 가는 것은 조금은 하락세가 둔화되고 있는 모습에 조금 아쉽지만, 적어도 이번 분기 다음부터는 국채 발행 규모를 굳이 빠르게 늘려갈 필요는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년 만에 국채 바이백을 통해서 시장의 유동성 공급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모습들은 조금 지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난해 연말만 하더라도 올해 1월, 3월, 5월 무렵에는 적어도 한 번씩 금리 인하를 하면서 24년도 연내 5회 또는 7회까지도 연내 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있었죠. 하지만 연준에서는 3회 금리 인하가 적당한 것 같아라는 이야기가 나오자
1월 시장의 조정이 나왔고요. 시장이 그래 좋아 3회 금리 인하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시장에 상승이 나타났는데 4월 달 조정의 원인은 3회도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6월 첫 금리 인하가 아니라 9월 첫 금리 인하가 될 것 같은데 라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많아지자 결국 시장에서는 3회에서 2회 또는 1회로 금리 인하 경로가 후퇴하고 금리 인하 횟수도 3회가 아니라 1회, 6월이 아니라 9월로 후퇴하면서 4월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 와중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공격들이 막 오고 가면서 고유가 그리고 고금리, 고환율이 우리 시장을 옥죄었던 가격 조정을 코스피 지수가 7% 이상 내려왔던 모습으로 1월 달에는 8% 이상, 4월 달에는 7% 이상의 조정을 겪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5월부터는 어떤 흐름들이 일어날 것인가? 1월 조정도 제가 금리 경로 인하 후퇴와 외국인들 선물 시장에서의 과매수권입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는 증시의 가격 조정이 나왔더라. 그럼 4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 경로가 후퇴하고 있고 외국인들의 선물 누적 과매수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또 만났을 때는 저는 주가 지수의 조정, 가격 조정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4월 달 초부터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4월 냉정하게 볼 것은 냉정하게 보고 열정적으로 우리가 담아야 될 시점을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요?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4월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방향이 맞으면 수익은 절로 자동적으로 따라온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대로 수익을 거두셔야 되고요. 내려갈 때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는 또 조정을 받는 대로 수익을 거둘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주식사관학교 본방송 이후에 이어지는 공개방송이 있습니다. 공개방송에서는 5월 투자 전략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1월 조정 이후에 2월, 3월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4월 조정 이후에 5월, 6월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그러면 반등의 가능성이 높을 때 우리는 어떤 종목들, 어떤 섹터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는가? 어떻게 1월 조정과 4월 조정을 적중을 했는지, 그럼 5월 달도 같이 조금 더 신명나는 수익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하는가? 바로 이어지는 공개방송에서 추가적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5월 달입니다. 5월에는 기술적 실전 매매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지난 시간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간, 실전 매매 전략 첫 번째 시간입니다.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하나의 저에게는 교과서 같은 그리고 공식 같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인데요. 가격적 모멘텀 그리고 재무적 모멘텀, 가시적 모멘텀입니다. 이 세 가지의 모멘텀을 우리가 하나 놓고서 가장 가운데 교집합 안에 딱 들어오는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종목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매수를 할 기회고 매수를 했을 때 수익을 볼 확률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00%에 가까운 종목들이 대부분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의 모멘텀이 서로 중첩되어 있어서 교집합, 모두가 교집합 안에 들어오는 종목들을 고르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가격적 모멘텀입니다. 가격적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이런 질문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왔습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차트를 열어놓고 말씀을 드리죠. 차트를 열어놓고 저점들에다가 동그라미를 그리고 그 동그라미를 파란 색깔 선으로 올렸을 때 어떤 움직임들이 나타나는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그 추세선들을 하나하나 이어가는 모습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모습들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차트상 저위험 구간 빨간 색깔 동그라미에 있구나. 파란 색깔 최하단선과 최근의 주가 흐름들이 맞아떨어지고 있구나. 그럼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매수했을 때에 수익을 볼 확률이 높지 손실을 볼 확률은 극도로 낮아져 있는 구간이구나. 이런 이야기를 드려왔습니다. 그러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을 다른 이야기로 말씀을 드린다면 밸류에이션이 저렴한가? 밸류에이션이 저렴한 구간인가? 이런 이야기까지 같이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달 기본적 분석을 할 때
밸류에이션이 싼가 비싼가,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 좋은 주식과 나쁜 주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쭉쭉 안내를 드렸던 거죠. 그러면 가격적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때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밸류에이션이 저렴한가 라는 이야기를 드릴 때에 끄덕끄덕 하면서 밸류에이션이 저렴한가, 지금 이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서 시총이 저렴한가, PER이 높은가 낮은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밸류에이션이 싸다, 저렴하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제가 4월 달에 상한가 하나 잡아냈는데요. 4월 달 상한가 잡아냈을 때의 차트 흐름입니다. 빨간 색깔 동그라미에 이렇게 나오고요. 파란 색깔 추세선이 평행하게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간 색깔 동그라미가 매수 자리가 되고요. 파란 색깔 네모가 매도 자리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상단의 파란 색깔 라인을 뚫고 올라갔을 때는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수익이야. 이 정도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높아지고 누군가는 이제 매도하고 싶은, 수익 실현하고 싶은 모습들이 더 많아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최상단의 추세선을 돌파한 이후에는, 또는 그 최상단 라인에 가격이 올라갔을 때는 이제 나도 수익 실현, 또 다른 누군가가, 아니면 대량 거래량을 동반할 수 있는 세력이 수익을 실현한다,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도 그 자리에서는 당연한 되돌림으로 생각하고 수익 실현 또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면요. 4월 23일 화요일 오후 방송이죠. 내 수익을 부탁해서 말씀드렸던 RS 오토메이션입니다. 제가 로봇주 한다면 RS 오토메이션, 그리고 드림텍, 인탑스, 이 세 가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로봇과 관련된 섹터에서 실체를 갖고 있는 기업이면서도 이익의 성장이 나타나고 있고 흑자 기업이다라고 해서 로봇을 보신다면 저는 이 세 종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 초반 들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추세 저점에서 안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RS 오토메이션, 드림텍이 하필이면 오늘 또 좋은 상승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한 종목 있죠? 인탑스도 꽤나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보행 보조 로봇, 보핏에 대한 개발, 기획, 그리고 생산, AS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협력사로서 삼성전자의 보핏 연구개발부터 같이 협력했다. 인탑스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RS 오토메이션도 수익, 드림텍도 수익, 그 다음 차례는 인탑스가 될 가능성도 적지 않더라라는 이야기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차트상 저위험 구간, 손실 볼 확률보다 수익 볼 확률이 높은 차트 흐름, 첫 번째 가격적 모멘텀은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더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재무적 모멘텀이죠. 재무적 모멘텀은 재무 하면 바로 숫자죠. 그리고 이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 이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출과 이익이 성장하는 기업인가, 그리고 그 성장세가 올해, 내년, 후년도까지 이어지는 기업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HTS에서 기업 분석 들어가서 재무나 재무 비율, 이렇게 이익에 대한 모습들을 숫자로 보게 된다면 분기별로도 성장하는가, 또는 전년 대비 성장하는가, 그래서 전년 대비 매출액이 몇 % 성장하고 있어, 그리고 영업이익이 몇 %, 당기순이익이 몇 % 성장하고 있어 라는 것들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이와 같은 화면으로 딱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화면의 숫자들을 보게 된다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2021년보다 15% 증가했다. 그리고 23년도의 매출액은 2022년 대비해서 10.57% 증가했다. 24년도에는 23년도 대비 78.22% 증가했다. 그러면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까지 매출액이 매해 두 자릿수의 성장성을 보이고 있더라. 그러면 앞서서 4월 달에 우리가 공부를 했죠. 이렇게 매출액과 이익이 성장하는 기업, 꾸준하게 성장하는 기업을 우리는 어떤 기업으로 부를 수 있죠?
좋은 기업이라고 구분을 일단 해볼 수 있겠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21년 대비 22년도에는 역성장했습니다. 마이너스 58%가 찍혀 있고요. 23년도에는 다시 성장 궤도로 돌아오면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148% 증가를 했고요. 24년도 전망치는 23년도 대비 87.85%, 25년도는 24년도 대비 56%, 26년도도 25년도 대비 27% 성장이 전망되고 있는 기업이다. 마찬가지로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모두 다 23, 24, 25, 26 모두 다 두 자릿수의 성장성을 예상되고 전망되고 있는 기업이다. 이런 기업 같은 경우 어떻게 볼 수 있죠? 이익이 우상향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적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증가하는가, 매출이 증가하는가, 적어도 매출액이 나는 기업이어야 꿈을 먹고 산다라고 보지 않고 오히려 이 기업이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우리가 좋은 기업, 좋은 주식, 나쁜 기업, 나쁜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거죠. 그러면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적어도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이상으로 증가한다라는 기업은 돈 잘 버는 기업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을 잘 버는 기업인데 이 기업의 차트를 열어보니까 이 기업의 차트도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다라고 판명이 된다면 첫 번째, 가격적 모멘텀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가 맞아떨어지겠죠. 두 번째, 재무적 모멘텀도 돈을 잘 버는 기업이구나. 돈을 잘 버는 기업인데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다라고 판명이 났다면 오히려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저렴해져 있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겠죠. 지금 보시는 차트는 CS윈드의 차트입니다. CS윈드가 두 자릿수로 매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다 두 자릿수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차트상 저위험 구간까지 같이 맞아떨어졌더라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 자리는 손실 볼 확률보다 수익 볼 확률이 높은데 거기다가 더해서 매해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이다. 아직 실적 발표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IRA,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기대감, 해상풍력 발전에 대한 프로젝트들이 미국, 유럽 등지에서 더욱더 활발히 진행되고 있더라 하는 점들을 본다면 CS윈드는 가격적 모멘텀과 재무적 모멘텀 두 모멘텀 체크리스트에 모두 다 합격점을 받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평가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세 번째죠. 가시적 모멘텀입니다. 가시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인다라는 거죠. 가시적 모멘텀. 이 기업이 미래 먹거리를 어떤 것을 준비했지? 이 기업이 이것을 팔아서 이익이 앞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 좋아. 보핏을 만들었다고? 보행 보조 로봇을 만들었다고? 그래, 그 보행 보조 로봇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판매가 되는지, 한 대를 팔았을 때 얼마나 남는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나오겠죠. 그런데 꿈을 먹고 사는 기업들은 그냥 청사진만 그려져 있는 거죠. 실물이 없어요. 오히려 제약바이오 섹터 무형제에 대해서도 오히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조금은 더 고생하는 모습들도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갔을 때 이 기업이 수소전기차를 만든답니다. 이 기업이 전기자동차를 만든답니다. 이 기업이 전기 트럭을 만든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나스닥 기술주 중에 수천 % 오른 종목들이 있었는데 그 종목들이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의 실물을 보이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린 일을 우리는 본 적이 있죠. 그래서 저는 투자를 하시더라도 제 개인적인 성향에 따르면 가시적, 눈에 보이는 기업들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채팅창에다가 올려주시는데 저의 별명을 택반석 이렇게 말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테크 기업들의 실물이 보일 때 폴더블 폰이다, 아니면 UTG, 울트라 틴 글라스다, 아니면 이 기업은 후면 가공을 하는 기업이다, 아니면 증착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다, 플레이트를 만드는 기업이다.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테크 기업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드림텍이나 파인엠텍이나 아모텍이나 아모그린텍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릴 때마다 택반석이다라는 이야기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가시적 모멘텀,
최소한 우리의 눈에 보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미래 먹거리가 준비되고 있는가도 눈에 보일 수 있겠죠. 시제품이 나온다던가 하는 모습들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그랬을 때 이런 기업들 중에서 왕왕, 종종 기업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재평가가 되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력 사업군이 변화되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 표를 보시면 부문별 매출액 비중이라고 하나는 보라 색깔이고요. 하나는 청록색입니다. 청록색의 모습들이 증가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2015년도, 16년도에 보라 색깔 구간에서 나타나고 있는 매출액 비중은요. 41%. 그런데 청록색은 23%에 불과했습니다. 17, 18, 19년도에 보라 색깔의 매출액 비중은 38%로 소폭 줄어들었는데 청록색은 24%로 늘어나고요. 20년도에 청록색이 33%, 21년도에 35%, 22년도에 청록색의 매출액 비중이 41%까지 올라갔습니다. 보라 색깔 사업 부문에 있어서의 매출액은 41, 38, 47, 45, 50, 45 이렇게 평이한 수준인데 청록색 부분의 사업군에서는 매출액이 23%에서 41%까지 올라갔고요. 이 기업은 청록색 사업군에서 나타나고 있는 영업이익 비중이 10% 미만이었습니다. 15년도, 16년도에는 영업이익이 10% 미만이었는데 22년도, 23년을 넘어가는 해에 50%를 초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이 기업은 보라색으로 먹고 사는 기업입니까? 아니면 청록색으로 먹고 사는 기업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릴 수 있어요. 예전에 이 기업은 보라색으로 먹고 사는 기업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이 기업의 영업이익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은 청록색 사업이라는 이야기죠. 이 기업이 궁금하시죠? 이 기업은 제가 21년, 22년, 23년 적어도 제가 발굴하고 매수하고 최종적인 수익을 거두기까지 약 한 200% 이상의 누적 수익률을 달성을 했던 기업 중 하나입니다. 이 기업은 DI동일인데요. DI동일 같은 경우가 보라 색깔의 사업 비중은 기존의 전통 사업이었던 방직, 섬유, 의류 쪽의 사업군이었고요. 청록색의 사업군은 알루미늄, 2차 전지 알루미늄 양극박으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알루미늄 양극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제는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20년도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차트의 흐름들을 본다면 20년도 저점에서 강하게 상승이 일어났고 고점 구간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이 기업은 알루미늄 기업이야, 알루미늄 2차 전지 소재 기업이야 라는 것이 만천하에 알려졌을 때에는 주가의 일부 고점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러면 가격적 모멘텀,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었죠. 재무적 모멘텀, 캐시카우는 섬유 방직 기업에서 알루미늄 박을 생산하면서 2차 전지에서도 영업이익이 활발하게 나는 기업이었습니다. 가시적 모멘텀,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가능한 섬유 기업에서 2차 전지 기업으로 바뀌었죠. 이런 기업에서 10배거가 나오고 20배, 30배의 수익이 나왔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 모멘텀,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재무적 모멘텀, 숫자상 이익이 증가하는가, 가시적 모멘텀,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는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는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5월 투자 전략이 궁금하시고 차트상 저위험 구간 모멘텀 체크리스트 자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바로 공개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